오늘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와 교통 문제 전문가죠. 한국교통연구원 임삼진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12일에 정식 출범을 했죠.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장영기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사와 경제문제 평론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이죠. 월요일에 철도 노조에서 수서발 KTX 분할 법인안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서는 어제죠. 전격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해서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최 대표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일 월요일에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한 일주일여 전에 예고는 돼 있었던 총파업이고요. 이슈가 있겠죠. 그 이슈가 바로 철도 민영화 결사 저지 투쟁, 이렇게 이제 구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제 10일에 코레일 이사회가 임시이사회가 열렸는데요. 12명의 이사가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민영화냐 아니냐, 제2철도공사라고도 불리고요. 어쨌든 현재 코레일이 자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수서발로 이제 KTX가 다니는 새로운 노선을 2015년부터 가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한 이제 관리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 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민영화가 아니냐, 이것을 이제 우려하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민영화 저지, 이렇게 네. 구호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 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걸고 있다. 네. 여러 번 이제 거듭 호소하면서 파업을 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레일은 이제 파업에 참여한 전원, 지금 현재 시점 1차, 2차에 거쳐서 5,9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직위 해제한 바 있고요. 네. 파업을 주도한 187명은 경찰이 이제 곧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도가 전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민들 교통 상황 알아보면은요. KTX와 통근 열차 그리고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되고 네. 있죠.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일부가 운행이 줄었고 화물 열차 평소에 3분의 1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18일이죠.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번 철도공사의 파업은 단순히 며칠이 지나면 정리되겠지라고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194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같은 초강경 조치도 했죠. 5,900명이 넘는 사람을 직위 해제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기 총장님. 이건 불법 파업이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요, 정부는 그 노조 파업이 철도 민영화 반대지 근로조건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걸어서 파업을 한 거는 이제 정당한 파업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철도 민영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지금 그 코레일이 5천억 원이나 되는 알짜 KTX만을 떼서 민간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거죠.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삼진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과도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번 정부 조치에 보면 꼭 총리나 장관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정관 자체에 민영화로 도저히 갈 수 없는 2중, 3중의 장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매각을 하려면은 매각 자체를 공공부분 이외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 출석에 5분의 4가 찬성해야 가능하거든요. 즉
코레일의 찬성이 없이는 어떤 매각도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일종의 국민들을 이렇게 투쟁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지금 내걸기 위한 코레일과 것이지. 정부 지금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 파업은 불법 파업이다. 예, 이렇게 부당한 보시는 거죠. 파업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철도 노조는 왜 총파업까지 강행을 했을까요? 그 방금 철도 말씀에 노조는-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주식회사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예, 주식회사.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분명한 민간 회사입니다. 예. 아까 지금 우리 그 임 박사님. 임 박사님께서 주식 양도를 제한한다 할지 의결권의 41%를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의결권 정관이 바꿔지면 그리고 정관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고 주식 양도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상법의 태도입니다. 근데 주식 양도를 근본적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특히 네. 민간 자본의 매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경우에는 그 민형사상 처벌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느냐.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건 경쟁 시장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운영사 내에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 그럼 경쟁 구도가 등장을 하면 효율화 압력이 증대되게 됩니다. 효율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 증대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의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노조로서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번에 우리 공기업 개혁이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방어로, 즉 공기업 경영에 대한 오히려 저지를 위해서 노조가 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즉 효율화 압력에 대한 저는 저항이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자, 그러니까 정부와 코레일 측은 네. 자, 새로운 회사를 만들지만 이것은 민간 회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코레일이 41% 주식을 갖고 연기금이 59%를 그렇습니다. 갖는 회사이니까 사실상의 제2공사죠. 사실상의 제2공기업 코레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59%를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네. 걱정이 돼요. 정관을 고쳐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민간 회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은 분이 하고 노조 측이 하는데 근데 아까 우리 지금 임 박사님 임 박사 말씀대로, 말씀은 그걸 못하게 2중 3중에 장치를 했다. 그렇습니다. 5분의 4가 찬성을 해야만 할 수 있게 정관에 넣었는데 41%를 코레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코레일의 찬성이 없이는 도저히 그렇게 갈 그래서 수가 지금 없는 말씀하신 코레일이 게- 찬성해서 네. 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당연하지 그것도 네. 포함되고요. 상법상의 주식 양도의 자유는 자본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거를 뭐 공기업만 사게 하고 민간인만 사게 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법에 대해 위배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2중 3중의 장치라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 장치가 사실은 눈가림용, 속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 문제를 그 과거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이 철도 경쟁 체제는 그 도입을 하고 원래 민영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1월에 금년도에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이뤄야 되겠다고 강조를 하다가 노조의 역풍을 맞아서 국민의 정부에서 공사로 양보를 해서 했고요. 코레일이 된 그리고 거죠. 그때 코레일이 된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뒤로 참여정부 이제 열차 상하분리가 그러니까 공사와 공단으로 나뉘게 됐고요. 지난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쟁 체제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경쟁 체제를 하기로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이제 노조에서 강하게 반박을 대자본에 하자 대한 특혜다라는 지금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됐죠. 그나마 자회사라고 하는 제2공사 비슷한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다 한 계단씩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즉 알맹이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오히려 볼 수 있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노조가 정말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조가- 민영화 논란과 네. 경쟁 체제 도입 약간 이게 좀 시각이 다른데. 그렇죠. 우선 최 대표님은 네. 어떻게 정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반대를 설득해서라도 그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자회사 설립 출자에 대한 명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금 코레일이 대단히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17조가 예, 넘죠. 공사인데 작년까지는 14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용산개발 청산 문제가 터지면서 부채가 또 늘어서 17조 6천억이 된 거고요. 하루에 12억씩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굉장히 막대한 적자를 끌어안고 있는 공사인 코레일이 지금 첫 번째는 경영 정상화를 내걸었다. 아까 임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효율화 압박, 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또 장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조는 향후의 근로 조건에 대한 불안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또 사실이죠. 그건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면 될 것 같고요.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레일은. 근데 첫 번째인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은 또 비용이 투자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경쟁체제를 도입했을 때 이것이 정말 수익화가 될 것인지를 민영화가 아닌 방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제1철도공사인 코레일과 그 자회사인 제2철도공사 지금 수서 이 새로 고속철도 지금 주식회사가 의결한, 네. 경쟁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기업과 자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경쟁체제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는데 보는 관점은 간접적으로 경쟁을 한다. 수서발 KTX도 타보고 서울역발 KTX도 타보면 누구나 시민들이 품질 차이를 느끼면 압박을 할 거 아니냐. 좋은 거 탈 거 아니냐. 이 측면을 하나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건 직접적인 경쟁체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강남 주민들은 이제 수서 가서 탈 것이고 강북 주민들은 서울역 가서 탈 것이다. 그래서 이거 다르다. 서로 다른 것인데 문제는 이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모기업인 코레일이 더 많은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효율성을 통해서 이게 적자 경영을 흑자로 전환하면 좋은데 그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이 일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민영화냐 아니냐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수서발 KTX,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를 왜 만들어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과 노조의 이해가 조정될 수 있는 교점을 찾을 수 있다고 장영기 총장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신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하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시작하셨다. 네. 시작되었다. 이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그때는 신자유주의, 시장 우선주의가 아주 횡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시기였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에 의해서 철도 아까 상하분리 그거가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 때 또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시장 우선주의를 신봉하고 그 일부 받아들이고 원종적 신자유주의자들이었죠. 그분들도 이런 상하 분리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 근데 그거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고요. 그거는 적자가 워낙 심하고요. 그 적자라는 것은 결국에 국민 몫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시장의 코레일이 존재야만이- 적자가 심해지고 있구나. 적자 심한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곧 국민의 부담입니다. 세금으로 당연합니다. 그게 그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이죠.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철도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17조 6천억이 공사가 지고 있고요. 사실 건설 부분에서 17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총 35조의 부채 규모입니다. 그 온전한 그 부분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에 국민들에게 이미 돌아왔거나 아니면 돌아올 가능성을 그렇죠. 시한폭탄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2004년 이후에 거의 수년간 7, 8년 동안을 저희가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부채 비율이 불과 60%대에 머물던 기업이 지금 부채 비율이 435%까지 증대한 상태거든요. 임삼진 박사님. 예. 그러면 근데, 민영화나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금 코레일 체제 안에서 경영을 더 잘하고 개선하겠다. 개선을 하고 조직을 좀 더 효율화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늘 그걸 기대해왔죠. 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코레일이 저는 그 기회를 잃어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단일 체제 하에서, 단일 운영 회사 체제 하에서 그걸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독점 기업은 독점은 즉 그걸 이제 힘들다. 네. 흔히 경제학 용어에서는 경쟁 가능한 시장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경쟁 가능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대표적으로는
적자와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나죠. 장영기 총장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 그렇다면 제가 되묻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도대체 왜 그러면 가장 돈 되는 것만 꺼내서 주식회사한테 넘기는 겁니까? 방만한 경영을 적자를 해소하려면 그런 돈 되는 회사는 오히려 코레일이 가지고 있어야 예. 되는 거 아닌가요? 코레일에 주면 안 되는 이유가요. 당장에 지금 이번 수서발 KTX는 요금이 벌써 10% 인하된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서울역발 KTX에 비해서. 아니 근데 그다음에 교통- 선로 사용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선로 사용료인데 현재 코레일이나 철도를 이용하는 회사는 열차 선로를 사용료를 내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서발 KTX 구간은 영업의 50%를 선로 사용료로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 35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여나가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코레일은 네. 전혀 그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5천억 원짜리를 주면서 2천억 원 받는 게 그거는 뭐 효율적인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5천억 원짜리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당장 선로 10%라는 사용료 게 예. 그럼 임 박사님 예. 아까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10% 요금을 낮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이미 네.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아니 결과 그렇지 아닌가요? 않고 네. 지금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자회사가 설립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코레일 예. 노조 측에서는요, 수서발 네. KTX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손실이 그렇죠. 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000억 이상, 1,400억 뭐 이런 1,417억 이렇게 예상 나옵니다. 수치까지 내놓고 있는데 1,417억은요. 그로 인해서 코레일이 받게 되는 순손실. 할 수 있는 연간 순손실이죠. 순손실. 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손님을 뺏기기만 하고 전혀 경영 혁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랬을 경우를 경우에 전제로 하는 1,400억 거예요. 손실이 그렇죠. 난다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임 박사님 말씀에서 제가 조금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다, 네.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까 정부가 민영화 아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전제는 이제 임 의원님 말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다. 그러면은 민영화가 아니라면 이게 국유거나 혹은 공공 이 서비스 산업인 건데 그 안에서도 경쟁 체제는 도입한다. 왜냐하면 제2공직을 독점은 안 되니까. 경쟁시킨다. 예, 그래서 그렇죠? 제1철도공사와 제1철도공사는 지분상 41% 여기가 홀딩스입니다. 네. 지주회사가 되는 지주회사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업과 자기업이 경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자회사가 잘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모기업이 또 혁신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말씀 그렇습니다. 주시는 건데 예. 자회사 때문에 모회사는 안 그래도 적자 기업인데 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코레일 입장에서는 왜 출자하고 왜 이것을 띄어낼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억, 해마다 5천억의 매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로 인해 얻어지는 순손실이 1,417억이고요. 그럼 이 자회사를 만들므로써 플러스 요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119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119억을 벌자고 연간 1,417억씩을 더 뺏기게 되면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듦으로써 네. 코레일은 그럼 이게 이 손해가 엄청나게 의지가 생기는데 코레일의 네. 의지는 아니고 그 뒤에 누군가 이 경쟁 체제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부라고 본다면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코레일은 망하라고 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노조가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현재 않은 것이요. 구조로 그러니까 본다면. 만약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정확히 보십시오. 인천공항공사나 한국 공항공사 지금 공항 체제가 이원화됐지 네,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약 4,400억 원의 양 기관 단일화돼 있을 때 4,400억 적자에다가 당시에 항공 품질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형편없었고 거의 항공 2등급 안전국가로서 불명예 수준의 서비스도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10년 뒤에 인천공항공사는 약 5천억 원,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는 1,400억 원의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선의의 경쟁은 심지어 같은 사실상 국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서울 메트로나 서울 도시철도공사 9호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메트로의 경우 지금 킬로미터당 직원 수가 74.6명입니다. 근데 9호선의 경우 21명이 운행하고 있어요. 동일한 구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경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자회사가 일단 설립이 되고 나면
끊임없이 내부의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서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코레일은 그거는 지금 그 예측은 뭐냐면 지극히 보수적인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조조정도 전혀 하지 않고 인력도 거의 그대로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빚어지겠죠. 하지만 코레일도 지금 최현애 사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 상황에 엄중히 대처 엄혹한 상황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 그리고 특히 물류 부분에서 저희 이 정부가 장기적으로 또 자회사를 물류 부분처럼 지금 엄청난 사실상 수입 전체가 다 인건비로 쓰이는 이런 부분에서의 구조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코레일 자체도 절대로 그렇게 이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자, 최 대표님하고 장 총장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보면은 제2의 공기업을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당히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버리면은 그 코레일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돈벌이 할 수 있는 걸 떼어내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거는 결국은 자 그걸 몇 년을 가보면 야 여기 너희도 민영화해야 돼. 결국 그 수순 아니냐. 이런 의혹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근데 자체 개혁에 대한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철도 회사가 세계적으로 볼 때 인건비 비중이 48%나 되는 회사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 비중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쟁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모순이다. 왜냐하면은 OECD 자체가 OECD 국가 전체에 대해서 비경쟁 부분, 즉 건설 부분의 경우에는 경쟁하지 않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쟁하도록 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선진국 가운데 경쟁 체제 없는 나라는 거의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 체제 도입의 효과를 거의 국민들이 많이 누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독점 체제 하에서는 우리와 거의 동일했어요. 제가 일본에서나 유럽에서 나온 이전의 경쟁체제 도입 이전의 자료들을 보면 수치만 바꾸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현 상황하고. 근데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에도 94년도에 5조 원 적자에서 2010년에 약 9조 원 흑자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85년 현재 30조 원 적자에서 2009년 현재 8조 6천억 흑자로 전환된 상태.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그 코레일이 약 그 48% 정도 지금 그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즉 전체 수입 가운데 그 인건비 비중이 무려 48%나 되는데 그 엄청난 적자, 연평균 7,500억 원의 적자 가운데서도 꾸준히 임금을 5.5% 이상 연평균 올려왔어요.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인건비 비중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39% 수준이고 대부분 20%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비, 유지 운영비도 그 보수 유지비 이 부분도 현재 수입의 20%를 쓰고 있어요. 10% 우리나라의 15% 정도 대부분 유럽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부분에도 분명히 개선 여지가 있다. 이런 개선 여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자, 그럼 방만 경영이라든지 자체 개혁의 여지라든지 또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장영기 총장님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경쟁 체제에 대한 그런 거를 완전히 그 우월적인 생각만 주장하시는데 사실 KTX 민영화가 가져올 두 개 운영 주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비효율과 중복 투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전한 철도 공공 기능이 두 회사의 서로 간의 중복에 의해서 충돌해서 공공 기능, 철도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철도 적자, 아까 적자, 임금 포지션 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철도의 적자는 정부의 물가 정책에 의한 겁니다. 그것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정부는 그동안 원가 대비 요금 그 체계를 맞춘다면 물가 그 요금을 많이 올렸어야죠. 근데 자기들의 물가 정책에 의해서 철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만한 경영에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경찰 출신 서장들 계속 무슨 철도청장으로 보내고요. 코레일 사장으로 보내고 또 정치인 내보내고 이러면서 방만한 개정 오히려 조장하고 이용했던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적자량이 급하게 많이 늘어났던 그 요인이 용산 개발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용산 개발은 적은 요인이고요. 누적 적자가 굉장히 크고 용산은 이제 마지막에 그걸 불꽃처럼 키워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누적된 게 일상적인 적자폭이 결국 훨씬 그러면 문제죠. 민영화에서 잘 되는 부분 떼내서 예. 민영화 시키면 적자가 대폭 줄어드나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이게 적자가 해소되고 예.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경영 합리화나 또 방만 경영 부분을 정리하는 것, 또 특히 말씀대로 제가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을 줄여나감으로써 코레일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칼기와 아시아나가 한국이 들어오려고 할 때 똑같은 지금 코레일 노조가 반대하는 동일한 논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는 임 박사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코레일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고 방만 경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됐고 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다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갈 이제 위험 요인들입니다. 개선해야죠. 공기업이어도 혁신해야 되고 민영기업이어도 혁신해야 되는데 아까 사례로 드신 정말 경쟁을 통해서 혁신하겠다. 적자 줄이고 국민들에게 이제 손 벌리지 않고 시민들의 발해 역할을 고품질 서비스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는 정부가 민영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일본 사례, 그다음에 유럽 사례 다 민영화 사례입니다. 네. 철도를 국유화하고 있다가 이제 민간이 그 서비스를 하면서 민영화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아침 이 시점까지도 노조는 민영화 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져야 될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이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 5년, 10년 후에 이게 민영화였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또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국민과 뭐 이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계속 서로 불신을 쌓아가는 게임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영 합리화와 개선, 혁신이 필요하다. 그럼 민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보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이 예정되니까 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제 예견이 되죠. 근데 정직하고 솔직하게 설득을 해 나가야지 그것을 지금 민영화로 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는 경영혁신, 그다음에 경쟁체제 도입, 이게 민영화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근데 민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왜 관료들은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로 보시는 거군요. 아니, 만약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 진행된다면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온전한 의미에서 만약에 시설 매각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민간 자본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한다면 운영 부분의 민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말 그대로 코레일이 41%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도 공적 자금과 또 공적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지극히 제한적인 제가 말씀드린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 전문가, 철도 전문가 20인 물어보면 그중에 어쩌다가 한 분 정도가 민영화를 반대하거나 노조 측과 유사한 입장입니다. 나머지 19명은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보다 더 강력한 민영화를 민영화 조치를 해야 된다. 조치를 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부분에 많다는 공감을 얘기죠. 하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철도 노조를 뭐 미워한다든지 그렇죠. 특별히 무슨 그렇죠. 이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저도 아니고 거기 동의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철도 산업 35조 원 부채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레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선로 사용료로는 건설 부채의 이자의 2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2020년에 코레일 부채가 20조 원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가만두고 볼 수가 있느냐. 따라서 이거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은 장총장. 민영화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민영화가 아니죠. 왜 아니죠? 왜 아까 민영화입니까? 아까 그게? 41% 주식을
그 공공기관, 그 코레일에서 보유하고 갖고. 앞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민간 자본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은 아니, 자본의 그러면 속성이 공공재가 투입되니까 아니 그것은 아직 민영화는 그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단계에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소설일 뿐이죠. 그냥 아니, 예를 들면 소설이 아니라 팩트죠. 주식회사로 설립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식은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예. 상법상의 상인이라고요. 상인. 하지만 이제 투자자가 전부 이제 근데 투자자가 공공부문이기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부문이라고 사실상 그런 공사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걸 말이 어디 이제 있습니까? 제2공사와 같은 그런 사실 상황. 정부 예. 초기 때는 지금 코레일 지분을 30%로 하고 70%를 민간 자본을 하기로 했던 31% 였죠. 31%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59%로 줄어든 거 아닌가요? 주식 투자자가 아니고요. 이제 네. 그 그 투자자가 아니에요. 공적 기금이나 연기금을 어쨌든 뭐 이제 지분의 유치를 하고 속성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투자자들.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입하기로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정부는 그렇게 입장을 이게 바꾼 거죠. 지금은 그 입장인데요. 과거에는 그 비율이 아주 높았는데 노조가 이건 철도 민영화다 하고 근데 막으니까 그 비율을 점점 높였다 줄었던 해도 거 아닙니까? 비율을 실제. 높였다 해도 거기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는 걸 민영화라고 어느 경우에도 아니 그렇게 그러면 부르진 않죠. 차라리 철도공사법을 제정해서 제2의 철도 공사를 세우면 되지 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까? 아니 그것은 좀 더 효율성 그리고 특히나 아웃소싱 그러니까 왜 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선로 사용료를 50%나 되는 많은 돈을 내고도 살아남을 수 있냐면 비핵심 부분은 다 아웃소싱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결국 민영화를 예, 하게 그런 되면 영역에 의해서 지금 고비용 제대로 구조, 말씀하셨는데 코레일의 고비용 구조를 줄여보자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민영화를 거기서 하면 모범을 보이면 코레일도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선의의 경쟁을 시키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을 줄이고 아웃소싱해서 다 비정규직 양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다 비정규직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예를 들면 일부 부분. 그것이 만약에 경영 효율화의 우리가 목적 아닙니까? 매표 돈 내면 부분이라든지 우리 그 비정규직으로 다 만들어서 짜내서 어차피 주주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게 주식회사 아닌가요? 근데 주주를 이제 공부분으로만 현재까지는 자본의 한다는 거죠. 속성은 공공이다. 근데- 이 시작은 근데 제 향후에는 생각은- 이제 향후에 네. 대해서는 의심을 아니 하는 그거는 거죠. 아니, 추측일 뿐이고 막연한 추측이지. 전혀 아닙니다. 예. 추측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법률에 하면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이사회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 회사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이 그렇습니다. 현재 상법이. 예. 근데 지금 코레일에서 지금 자회사 세워서 주식회사 세우겠다 하는 것은 그게 소규모 회사입니까? 인적 관계만 있는 소규모 회사가 아니에요. 대규모 회사를 지금 코레일에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나중에 주식 그렇게 양도의 진행된 자유는 다음에 소설이 아니라 그때 노조에서 투쟁해도 아닙니다. 늦지 않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주식 양도의 자유에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법 체제에 반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 소설이 주식 아니에요. 양도를 일반 네. 주식 민간에게 양도는 넘기려면 대법원도 정관을 아주 고쳐야 되죠. 그렇죠. 정관을 당연하죠. 고쳐야 네. 되는데 정관을 정관을 고치려면 고치려면 3분의 2 출석에 5분의 4가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하도록 말한 그래서 정관을 어제 만드는 거죠. 어제 새로운 주식회사가 설립이 출자될 때 12분의 이사가 전원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 출석에 5분의 4 찬성이 지금 우리나라 의회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또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주식회사니까 네. 공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노조나 시민단체들이 지금은 자본의 속성이 공공이기 때문에 민영화 아니다. 현재는 어쨌든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그게 진행된다면 그때 투쟁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 하는 이 논리적인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철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통제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 요금 통제부터. 상한제가 있어요. 예. 못 올리게 돼 있고 네. 법제화돼 사회복지적인 있고 측면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뭐 철도 이 산업에 대한 발전은 기본법에 묶여 있고 철도 사업법은 또 이제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2 철도공사 이번에 설립되는 주식회사도 이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줘야 취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2년 남아 있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왜 그러냐? 버스 운수 사업이라든가 혹은 뭐 화물선 선박이라든가 항공도 지금 민영화돼 있죠. 우리나라는 여러 이제 저가 항공도 움직입니다. 근데 철도만 현재까지
이게 공공재로 인식해왔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도시권이나 이 트래픽이 많은 쪽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사업성의 여지가 많지만 간선, 산간 지역, 외진 곳은 어찌 보면 공공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은 코레일이 중앙 집중제다 보니까 말씀하신 방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앙 집중제였기 때문에 전국철도 통제가 가능했던 것은 수익이 나는 곳에서 나는 이 수익금을 적자 구간에다가 메꿔주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적자 구간을 계속 운영을 잘 하고. 그렇죠. 이걸 그래가지고. 교차보조라고 교차보조. 이제 불러왔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서발에 대해서 노조가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서 KTX뿐 아니라 이것도 알짜 사업인데 자회사에 왜 띄워줘야 하느냐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이러한 유사 모델들이 향후에 이제 나눠지게 될 때 적자 노선은 적자 노선대로 분할해서 민간에 매각하고 혹은 또 흑자는 흑자대로 더 그럼 서비스를 강화해봐라, 수익을 더 내봐라 하고 민영화하고 이런 것들의 시발탄이라고 이제 이번 수서 그 그렇죠. 사업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이 서드 섹터 형태로 만들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모아서 충분한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조조정도 회사와 노사가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떤 보상을 적절하게 주면서 서로의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목에서 고민이 뭐냐면 저는 이번에 취임한 최연애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철도통이에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아까 과거에는 원래는 전혀 상관없는 행정관료들이 반대했었죠. 내려왔던 강력하게.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철도통이라서 신뢰할 수 있는 CEO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 전임 정창영 사장이 6월에 전격적으로 물러날 때 1년 8개월이 남아있는 그 좋은 공사 사장직을 버리고 나가면서 사실은 이 민영화 반대라고 하는 것을 노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임 대표가 얘기하고 나간 케이스거든요. 그럼 이 6월부터 지금 현재 연말까지 정 사장이 나가시고 최 사장이 들어오는 과정에 지금 얼만큼 그 코레일과 이번에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가. 저는 향후에 정말 임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노조는 노조대로 시민단체대로 혹은 뭐 이 소비자, 사용자 집단 등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냐. 오히려 서로 네, 피를 잘 보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윈윈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누가 보증하느냐 이거죠. 네, 전임 사장은 네. 반대를 했던 경영체제 입장인데 자체에 6개월도 안 대해서도 되는 불신이 시점에 있는 얼마나 충분한 스터디를 해서 나왔을 것이냐 그런 급히 걱정도 밀어붙여야 된다.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노조나 이런 쪽 운영을 보면은 용산 역세권 개발이 그냥 물거품이 실패하고 되면서 그 적자가 삼조를 또 끌어안았죠. 엄청나게 또 늘어난 시점에서 수백억 또 상여금 또 나눠 먹는 그런 잔치를 그렇죠.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양쪽 그런데 그것을 구조조정할 수 없는 우리의 법적인 또 제약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공사를 구조조정할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해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민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측에서 내놨다는 것이 이제 그렇죠.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동안 저는 특히나 그 민영화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측면들이 좌절되자 계속 아까 제가 계단을 4계단을 벌써 내려온 상태다. 후퇴하면서. 예, 후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경쟁 체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저는 코레일 노조도 반대가 아니라 예전에 마치 도로공사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매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아웃소싱을 주도했듯이 우리가 제사를 잘라내는 아픈 심정으로 해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 요금 부분이라든지 정부 과잉 규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구조화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대안이 왔다라고 네. 보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노조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를 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예, 장영희 총장님. 예, 예.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방만한 경영 있겠죠. 그거는 뭐 노조도 일부 인정할 겁니다. 인정하고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경영 구조의 합리성을 위해서 해결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짜 기업을 뽑아서 민간 기업에 주면서 그 논리로 되는 건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 부채는 아까 용산 개발도 있었고 또 정부의 물가 정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철도만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나 비행기 여기 사실 밀려왔지 않습니까? 철도가. 이제 철도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왜? 고속철이 와서 고속철 시대가 개막이 돼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철도가 이제 좀 적자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 기회를 지금 그 구조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코레일이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알짜 기업을 다 민영화 시켜버리면 도대체 적자를 어디서 보전받으라는 겁니까? 저는 지금 제2철도공사니 철도 민영화 그렇다면 차라리 손해나는 적자 노선의 민간 기업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경쟁을 살려내십시오. 적자 기업도 민영화할 계획이 좋은 것만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운영 경쟁 체제가 되면은요. 네. 최저 입찰금 보조제라 그래서 가장 적은 지금도 PSO라고 아까 공공 서비스 보조가 있거든요. 제일 그런데 그런 안짜 기업만 부분들을 주는 건 문제고요. 사실 그 민영화는 아까 지금 우리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이나 영국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우리 인천공항 철도도 실패해서 코레일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 사례를 왜 전 세계가 다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성공 사례가 훨씬 이 문제는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히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이걸 본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의혹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도 파업은 코레일의 적자 해결 방안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현재의 조직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하는지. 그런데 KTX 별도법인의 추진은 공기업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침 정부는 오늘 공기업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자칫 공기업 노조들과 민노총이 정부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내일은 공기업 개혁 전반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